러시아 역사 두 번째 시간은 로마노프 왕조와 표트르 대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반 내제가 자기 아들도 죽이고 후손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혼란이 왔죠. 동란의 시기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웃나라 폴란드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왼쪽에는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있을 때도 있었고 폴란드란 나라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약해지니까 폴란드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 모스크바에 와서 지배자로 잠깐 있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을 여기 동상 있죠? 쿠즈마 미닌과 드미트리 포자르스키 동상이 지금 여기 성 바실리 성당 옆에 서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활약을 통해 폴란드의 세력을 이제 몰아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앞에 있었던 왕조의 후손들은 다 사라졌고, 누군가가 왕을 맡아야 되는데, 누가 맡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 로마노프가 사람 중에 한 명이 말하자면 짜르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폴란드 침입 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하일 로마노프를 추대합니다. 겨우 16살인 사람을 짜르를 세운 겁니다. 말하자면 얘 정도면 적당히 귀족들이 헤쳐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적당한 가문에 적당한 남자아이를 짜르로 세워서 하게 된 거죠. 그 당사자가 미하일 로마노프였던 겁니다. 이때는 젬스키 사보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였어요. 그러니까 700명의 궁정 귀족, 세습 귀족, 성직자, 카작 병사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을 젬스키 사보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사람들 보니까 나라의 지휘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류리크 왕조는 대가 끊겼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요 미하일 로마노프가 적당하겠다라고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족들의 입맛에 맞는 일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에는 딱 두 개 왕조만 있습니다. 류리크 왕조하고 로마노프 왕조가 있습니다. 류리크 왕조는 이 키예프 루시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이어왔던 그 사람들이 이 킵차칸 극의 지배 후에 모스크바 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쪽에서 모스크바 공국을 유지하고 대공국을 시절을 만들었고 한 4세까지 왔던 그게 류리크 왕조라면, 그 왕조가 끊기고 새롭게 로마노프 왕조가 세워져서 1613년부터 1917년에 니콜라 2세가 혁명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300년간 유지했던 게 로마노프 왕조. 그러니까 러시아는 딱 두 개 왕조밖에 없어요. 류리크 왕조하고 로마노프 왕조입니다. 그 로마노프 왕조가 300년 동안 이어지는데 미하일 1세부터 니콜라스 2세까지 한 20여 명 되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 복잡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 만한 사람, 알아야 될 만한 사람은 대략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하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표트르 대제고요. 그리고 예카테리나 2세가 새로운 부흥기를 만든 사람이고요. 쭉 내려와서 알렉산더 3세, 그리고 마지막 짜르는 니콜라스 2세, 이렇게 있죠. 300년 동안 러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등극했던 미하일 1세, 이 사람은 귀족들의 입맛에 맞게 세워진 사람,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던 동쪽 정벌. 동쪽 정벌은 이 모피라고 하는 엄청나게 귀한 돈이 되는 이런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확장해 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미알리스의 아들 알렉세이로 오면, 이 사람 시대에 오면 농노제를 확립한다. 그 농노라는 것은 농민인데 농민이 아예 토지에 귀속돼서 노예처럼 있다. 아예 노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농민도 아닌,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땅의 메인 사람들, 이런 제도가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개혁을 했다. 법전을 제정했다. 법전을 제정했다는 얘기는 나라 기틀을 다졌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얼렉세이 1세 아들 이제 표트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표트르 1세죠. 이 사람을 표트르 대제라고 불리고요. 1672년에 태어나서 1725년에 죽은 52세 정도에 산 사람입니다. 이 최고의 명군 이렇게 부르죠. 자, 그렇다면 이 표트르가 최고의 명군 표트르 대제로 불리는,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건 이거죠. 그동안에 루스 짜르국이었습니다. 루스 지역에 있었던 짜르 왕국 같은 거였죠. 그게 러시아라는 말로 변해가지만 루스 짜르국에서 러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거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루스 자르국은 가난하고 춥고 땅만 넓은 나라였다가 러시아 제국이 됨으로써 이 변방 내일국이 유럽다운 유럽의 일원이 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당시에 1600년대에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서쪽을 보시면 신성 로마 제국 있죠. 물론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눠졌지만 카이사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신성 로마 제국이 중앙에 있고요. 물론 교황이 있죠. 이탈리아에는 교황이 있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왕국이 있고, 에스파냐 왕국이 아주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잉글랜드에도 잉글랜드 왕국이 있고, 또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었죠.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번영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루시 짜르국 나라는 변방에 있는 저 멀리 춥고 헐벗고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는 어떤 시대죠? 17세기는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은 대양을 건너서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사람들은 향신료를 가져다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에스파냐에서는 남미에서 은광을 발견해서 거대한 부를 일궜고,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인도의 이 면직물들을 가져다가 유럽에 팔고, 이런 대단히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뭘 하고 있었냐? 한 게 없어요. 여전히 동쪽으로만 간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베리아를 확장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미하일 1세, 로마노프 왕국이 첫 시작했던 미하일 1세 때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죠. 이반 내제 때 여기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비르 칸크까지 정벌을 했다면 미하일은 북극계까지 가죠. 그 아들 알렉세이 때 캄차카 반도 근처까지 확장을 하고, 또 그 아들 표트르 대제 때 북극해 쪽도 가고, 이제 서쪽 유럽에 가까운 이쪽에도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동쪽으로 와서 빈 땅만 차지하고 거기서 얻은 게 뭐죠? 모피였다는 거죠. 모피 사냥만 했고, 시베리아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특별한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저렇게 발전하고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지구촌을 헤집고 다니는 시절에 러시아는 겨우 술록이나 얻는 이런 상황에 그쳤다는 거죠. 그런 걸 표트르 대제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가 대등한 수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루스가 러시아로 바뀌고 짜르가 황제로 변해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표트르 대제는 만들었고, 유럽다운 나라를, 황제가 다스리는 유럽다운 나라를 만들려 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했던 것, 이것이 바로 표트르 대제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트르 대제에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병군 표트르 대제. 근데 이 사람도 시작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어요. 부왕 알렉세이가 일찍 죽었습니다. 부왕 알렉세이가 죽었을 때 그 후계자는 표도르 3세였습니다. 근데 이 표도르 3세가 6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후계자가 누가 돼야 되죠? 표도르 3세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복형 이반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표트르는 쟤는 똑똑해 보인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트르를 짜르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귀족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복형 이반과 한배였던 소피아가 그런 꼴을 못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귀족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저항 세력을 만든 겁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했어요. 도저히 표트르를 세우는 건 난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둘을 공동 짜르로 지명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통치는 내가 하겠다 라고 가지고 누이 소피아가 실제 권력을 주게 됩니다. 궁정에서 보면 짜르가 앉아있고 밑에 신하들이 쭉 일렬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누이 소피아가 이 공동 짜르 뒤에 자르가 별도로 있고 구멍도 있었다 그래요. 우리 사 같은 데 보면 뒤에서 섭정이 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뭐 대왕 대비가 섭정하는 것처럼 누이 소피아가 이 공동 짜르를 섭정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누이 소피아 밑에서 말은 짜르지만 아직 어린 표트르가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피아 알렉세예브나
로마노바라고 한 여인 있죠. 장남 표토르 3세가 짤을 낳았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6년 만에 죽어요. 이복 동생 표토르 1세가 똑똑해 보이는데 이 사람을 짤을 세우는 건 나는 못 보겠다. 그래서 소피아가 섭정을 맞는 것을 일단락이 되고 소피아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피아가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청나라랑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게 네르친스크 조약이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네르친스크 조약의 당사자가 바로 소피아 알렉세이브나였던 겁니다. 그 소피아에 의해서 표트르는 시골로 보내져요. 말은 자르지만 이 궁정에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시골로 보내져 상당히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골에 갔더니 독일 지역, 당시에 프로이센 쪽에서 왔던 외국인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당시의 최신 기술들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유럽식 군대 전술, 항해술, 조선술, 포술 이게 다 유럽이 갖고 있었던 경쟁력이잖아요.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던 항해술, 조선술, 호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같이 있었던 귀족 자제들을 모아서 군대 놀이를 만들어서 군대 팀을 만들어서 전쟁 연습도 했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특히 농민 자식들과 어울리면서 농민들의 삶도 보게 되고 군주로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을 꽤 괜찮게 보냈다. 그러니까 누이가 구박을 하진 않았나 봐요. 구박하지 않고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 맡으면서 이 전쟁 기술, 군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표토르가 17살쯤 되던 시점에 누이 소피아가 통치하는 과정에서 크림 칸군과 전쟁을 벌였어요. 크림 칸국이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크림 칸국의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가 항구를 얻는 데 있어서 이 크림 칸국이 가장 걸림돌이죠. 만약 크림 칸국과 이겨서 크림반도 얻을 수 있다면 항구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러시아는 미약했어요. 오스만 제국한테 깨지죠. 그럼으로써 이 귀족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권력자 소피아가 패전함으로써 권력자로서 지속 가능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권력자 소피아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함으로써 귀족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귀족들이 시골에서 놀고 있는 17살 먹은 표트르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미 짜르는 임명이 되었으니까요. 표트르를 데려다가 권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어린 시절 얻었던 좋은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이 소피아는 수도원으로 보내서 평생을 지내게 되죠. 자, 표트르가 짜르에 등극을 했어요. 누이가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에서 졌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해야 될 역할은 보동항을 얻는 거죠. 항구를 얻는 겁니다. 러시아에도 항구가 있긴 있었죠. 어디 있었죠? 백해로 나가는, 북극해로 나가는 항구밖에 없어요. 사실상 러시아는 항구가 없는 내륙국이었습니다. 항구가 있으면 좋겠죠. 항구를 얻을 만한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여기가 아조프해거든요. 크림반도의 동쪽에 아조프해가 있는데 이 아조프해 동쪽 끝에 아조프 항구를 얻기 위해서 또 오스만 제국과 작은 전쟁을 벌여봤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를 얻을 만한 영향도 없고 얻는다 하더라도 해군이 없기 때문에 여길 나갈 체주도 없어요. 아조프해를 나가려면 크림반도를 지나서 대서양 나가려면 여기 보스포레스를 지나잖아요. 지나려면 오스만 투르크가 허가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군도 없고 러시아의 역량은 약하다. 여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에서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어린 시절 프로이센에서 왔던 여러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서유럽이 얼마나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졌고 이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직접 서유럽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살 때니까 등극한 지 2년째에 250명의 사절단을 꾸려 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바로 옆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작센 공국 이런 나라도 있었고 그 옆에 강대국으로 점차 올라서고 있던 프로이센이 있었죠. 그 옆에 네덜란드가 있었고 잉글랜드,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차례대로 가게 됩니다. 프로이센, 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서유럽 사절단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250명의 사절단 속에 숨어가지고 자신이 짜르라는 걸 숨겼다고 해요. 나는 표트르 미하일로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고 가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표트르란 사람이 키가 2m 3cm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체격도 좋고 옷도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 알았겠죠? 알았지만
자기가 자르라는 걸 티를 안 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프로이센과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절단의 한 명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기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덜란드에 가서 조선술을 배우고 있는 표트르 대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누가 표트르 대제 같아요? 여기 있죠, 여기. 왜냐하면 2m가 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키가 커요. 그러니까 눈에 띄죠. 띌 수밖에 없죠. 당시에 뭐 키가 커봤자 170, 180이면 엄청나게 클 텐데 2m가 넘으니 눈에 안 띌 리가 없죠. 지금 목재를 호부로 썰고 있어. 직접 배 만드는 기술을 몸에 익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덜란드에 가가지고는 조선소에서 직접 배를 만들어 보고 프로이센에서는 대포 수작술을 배우고 잉글랜드에 건너가서는 뭐 뉴턴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거기서 기하학도 배우고 잉글랜드 함대 당시에 가장 세력이 컸거든요. 그래서 함대에 올라가서 운영술도 배우고 아마 당시에 서유럽의 나라들은 러시아가 뭐 별거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들을 거쳐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대포 주작술, 함대 건조술, 함선 운영술 이런 것들 다 배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유럽을 경험을 해요. 돌아오는 과정에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궁정에서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쿠데타가 있다는 소리 듣고 급히 돌아와서 그 쿠데타 세력을 정비를 한 다음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 활동은 유럽에 있는 750명의 다양한 인물들 초청한 겁니다. 여러 기술자들 초청했어요. 초청하면 오겠죠. 너 연봉 얼마 받아? 100디나르요. 이러면 이제 3배 줄게, 뭐 5배 줄게 해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함선 기술자, 총포 제작자, 도시 축성 전문가, 건축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예술가도 부르고요. 건축가도 부르고 러시아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군대겠죠. 크림반도에 가가지고 아조프에 가가지고 아조프항을 얻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한테 여러 번 깨지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군대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군대를 해산을 합니다. 기존 군대도 많지도 않았어요. 기껏해야 뭐 5, 6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들을 다 해산한 다음에 다시 징집을 해요. 한 150만 정도를 징집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 핵심 인력은 바로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숫자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항해술, 포신술 이런 게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포병을 양성을 하고 당연히 포병을 양성하면 포를 주줘야 되겠죠. 그래서 군대에 필요한 대포를 주조하고 포탄 그리고 폭탄을 생산되는 공장도 만들고 그런 공장들은 당연히 750명 초청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포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기술을 흡수했겠죠. 그리고 장교 교육을 위한 항해학교, 포병, 공병, 외국어, 군의학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군대를 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유럽을 닮아가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염세를 도입한 겁니다. 수염세 이전에 수염을 깎자는 문화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 가보니 유럽의 귀족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깎으라 했습니다. 귀족들은 말을 들어요. 수염을 깎아요. 근데 가끔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죠. 특히 농촌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막 깎아요. 강제로. 아니면 나는 도저히 못 깎겠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 해가지고 수염세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강제로 따르거나 수염세를 도입하거나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었습니다. 너무 저항이 심해서 봐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바로 종교인들이죠. 제가 사진을 2장을 가졌는데요. 유럽 성직자들의 수염 문화. 왼쪽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염이 없죠. 왜 서유럽 갔더니 왜 수염이 없냐면 당시의 귀족들은 대부분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의 근대 유명 인물들은 대부분 수염을 기르지 않았어요. 이게 서유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수염을 깎자는 문화를 도입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귀족들은 말을 들었는데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이 정교의 성직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교의 성직자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정교회 사제들은 전부 수염을 기릅니다. 이게 바로 동방의 전통이에요. 유대교 성직자도 수염을 기르고요. 이슬람 성직자도 수염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동방 지역의 이 전통은 수염을 기르는 게 말하자면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은 표트르 대제가 수염을 깎으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봐주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유럽에서 들여온 문화가 뭐냐면 식사 예절이에요. 왼쪽의 그림은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의 식탁인데요. 먹는 것도 되게 빈약하죠. 칼은 있는데 고기 자르려고 쓰는 거고, 대부분 칼을 자르거나 뭐 밀가루떡이나 보리떡 같은 걸 먹었는데 다 손으로 먹었죠. 유럽에서도 포크가 들어온 것은 17세기예요. 피렌체 17세기 말쯤 와가지고 유럽에 포크가 들어왔거든요. 표트루도 러시아의 포크와 나이프 문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포크하고 나이프로 잘라서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러시아의 식탁 문화가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식사 예절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나라가 기틀을 잡으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력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달력은 슬라브족들이 쓰던 달력이었는데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유럽에 가봤더니 야, 달력이 있더라. 태양력에 기반한 달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도입하는데 율리우스력을 도입합니다. 로마 시대부터 유럽에 전파된 게 율리우스력이죠. 그래서 도입해서 이거를 율리우스력으로 쓰게 됩니다. 슬라브 달력은 원래 9월이 새해 시작이었는데 율리우스력은 1월이죠. 제니어리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걸 도입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16세기의 유럽은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죠.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차이는 14일간의 날짜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가 생기냐면 크리스마스의 차이가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녹색 지역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1월 7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입니다. 황색 지역은 여기 아르메니아는 1월 6일이고요. 이게 율리우스력을 썼기 때문이에요. 물론 1917년 혁명에 의해서 이 율리우스력을 쓰던 러시아도 그레고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교회는 그걸 그대로 유지했어요. 율리우스력 지금도 교회는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짜가 달라요. 지금 파란색, 이 남색이 서유럽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다. 이유는 율리우스력을 지금도 쓰기 때문이다. 지금 군대를 바꾸고 있었죠. 자, 대포를 도입하고 포탄 공장 만들고 했으니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해군이죠. 그전까지 러시아에는 해군이 없었죠.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해군을 만들 이유도 없었고 한데 이제 우리가 바다로 나가려면 해군 육성해야 된다. 비록 그전까지는 북극해밖에는 갈 수 없는 내륙까지만 해군을 육성하자. 그래서 지금 키가 큰 2m가 넘는 퓨트르 대제가 와가지고 배를 만드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죠. 그래서 해군 육성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크림반은 어렵고 아조프해 끝에 아조프 항구를 오스만 제국의 싸움 끝에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흑해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없어요. 기껏해 여기서 조금 항구는 얻었을 뿐이지. 여기서 또 이게 케르치 해협이거든요. 이 케르치 해협을 나가려면 크림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이 방해를 하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간다 하더라도 흑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도 어렵고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역량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냐라고 봤더니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발틱해인 거예요. 발틱해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쭉 나갈 수 있다면 바로 대서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녹색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이 있어요. 스웨덴 제국입니다. 스웨덴이 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스웨덴과 핀란드, 여기 에스토니아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 스웨덴 제국이 이 발틱해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대양으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스웨덴과 싸워서 이긴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오스만 제국은 너무나 강자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이 스웨덴하고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욕심이 이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하고 대북방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무려 21년간이나 전쟁을 벌입니다. 자, 군대를 개혁했죠. 교회의 종을 3분의 1이나 녹여가지고 대포를 만들고 해군을 창설하고 하면서 총력전을 벌여요. 그리고 주변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덴마크 그리고 작센 공국하고 연합 세력을 펼쳐가지고 지역의 패권자였던 스웨덴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무려 21년인가 싸웠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폴타바 전투라는 게 있고요. 1709년에 있었던 전투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칼 12세가 죽게 한 이런 전쟁도 있었고요. 이렇게 치열하게 대북방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은 스웨덴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 후에 발트의 강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강대국 스웨덴과 21년간의 싸움을 거치고 이 네르바 강 하구를 차지하고
오늘날의 에스토니아 지하까지 차지하고 또한 이 발틱해를 제압하고 있던 스웨덴의 권력을 낮추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발틱 함대를 창설합니다. 그동안에 스웨덴 제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행할 수 없었는데 이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스웨덴과 협정을 맺었고 그 협정의 중요한 항목이 발트해 자유통행권. 땅은 비록 크게 얻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발트해 자유통행권이다. 그리고 항구를 얻게 된 거죠. 얼지 않은 항구를 이때 얻게 돼서 이 함대가 대서양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 발틱 함대가 오늘날까지 있는 거죠. 이 발틱 함대가 나중에 러일 전쟁에 있어서 여기 발틱에 있었던 배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까지 와서 전쟁을 벌이게 됐던 그런 유명한 함대가 이때 시작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표트르 대제가 했던 것 중에 여전히 또 동쪽으로 계속 가죠. 자, 할아버지 미하일 1세 때 확장, 아버지 알렉세이 때 확장, 또 표트르 대제 때 확장, 서쪽으로 확장, 그리고 나서 비투스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 호르센스 출생인데요. 1차 모험은 러시아 쪽에 이 바다를 가지고 북극해로 잠깐 갔던, 여기가 베링 해협이죠. 베링 해협을 갔다 왔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를 크게 돌아서 오늘날 알래스카 남쪽까지 삥 돌아서 오게 되는, 여기 베링 섬도 있고 베링 해를 이렇게 짓게 되는, 이렇게 동쪽 끝에까지 가게 되는, 드디어 알래스카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런 업적을 세운 게 표트르 대제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표트르 대제하면 가장 중요한 업적,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입니다. 지금 스웨덴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1700년부터 1721년까지 전쟁을 했는데 수도가 지금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에서 스웨덴과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전진 기지를 여기다 만들게 됩니다. 1703년에 전쟁 중인데 이 네바강 하구에 건설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공사를 한 다음에 완공을 했어. 그리고 천도를 합니다.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면서 여기서 직접 스웨덴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여기서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스웨덴과 해전도 벌이게 되고 이 북방전쟁의 지휘소 역할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게 됩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참 아름다운 도시죠.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바강 하구에서 던 뻘밭을 엄청나게 많은 나무 말뚝을 박고 그 위에다가 돌을 얹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섬이 100개고 다리가 한 300개가 되고 운하가 많고 되게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북방의 베니스다. 러시아의 머리다. 유럽으로 열린 창이다. 이런 별명까지 갖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원래 이 땅이 네바강의 하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려니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랬겠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 도시의 별명 중에 하나는 뼈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는 악명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703년에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페테르부르크라 그랬고요. 1914년에는 페트로그라드로 했고 1924년에 레닌그라드로 바뀌었고 오늘날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죠. 러시아 말로는 빼제르부르크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부르크라는 거예요. 부르크는 독일어예요. 러시아어가 아니고 그라드가 러시아어인데 그러니까 부르크라는 것은 독일 쪽으로 유럽으로 열린 창이다. 유럽을 향했다. 우리는 유럽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크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앞선 시대부터 이 귀족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들이 이 로마노프 왕조를 세우기도 했고 하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힘이 세단 말이죠. 그러면 귀족들이 힘이 세면 이 짜르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의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빼죠? 역대 왕조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은 이 귀족들의 자제들을 자동적으로 이 귀족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는 광종 때 이 과거제를 했던 거고 수나라 때도 과거제를 맨 먼저 시행했던 이유가 자동적으로 와서 권력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게 과거제 역할이거든요. 요 표트르도 똑같은 걸 합니다. 귀족주의를 유지를 하려면 공직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라.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큰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공직에 와서 일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짜르의 권력 밑에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 했던 것은 그전까지 가족 단위 세금이었는데 그것을 1인 1세금으로 바꿉니다. 물론 남자들한테 해당되겠죠. 그전까지 가족 단위였던 게 뭐냐면 가족이니까
가족을 둘을 합쳐. 만약 형제가 있어. 그러면 형제를 그냥 하나의 가족인 걸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면 남자 한 명한테 세금을 각각 내도록 만들면 당연히 세수가 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금 개혁도 하고 또 전쟁을 여러 번 시행을 하고 개혁 조치를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귀족 계급을 견제하고 귀족 계급을 전쟁에 많이 나가서 죽게 하고 이럼으로써 짜르의 힘이 세게 하는 이런 개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물론 귀족도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하고 귀족들의 힘을 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아들도 이런 어머니와 관계 또 삼촌 뭐 다 귀족 세력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속에서 이 귀족들의 동조를 하게 되고 아버지와 계속 다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오스트리아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오스트리아 황제 밑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 표트르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아들을 불러와요. 불려와서 궁에다가 가두고 고문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이 아들한테 바람을 넣는 귀족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을 다 잡아서 참수를 시켜요. 그리고 아들도 한테도 고문했죠. 귀족들을 발설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 고문 후유증으로 아들 알렉세이도 죽게 됩니다. 여기 그림 있죠? 아들을 신문하는 표트르 대제. 키가 아주 큰. 아들은 좀 뭔가 좀 키는 큰데 삐쩍 마르고 얼굴이 좀 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어쨌든 표트르는 이 알렉세이가 마음에 들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문도 하게 되고 결국 그걸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자 황태자 아들이었는데 물론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만 다른 아들은 믿을 만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짜르 계승법을 만들어냅니다. 자격 없는 핏줄보다 능력 있는 타인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누굴 염두에 뒀겠죠. 그러니까 이런 짜르 계승법을 만들었겠죠. 누구 염두에 뒀냐면 바로 자기 아내였습니다. 두 번째 황후 예카테리나를 제위 계승자로 책봉합니다. 아들이 있긴 있지만 얘가 어리다. 그러니까 얘를 또 세우면 분명히 저 귀족들에 의해서 아들이 분명히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아내 에카테리나가 상당히 능력 있으니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워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천명하고 그러고 죽습니다. 문제는 이 에카테리나가 독일계 평민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동조를 안 하죠. 그래서 이 표트르 대제가 죽은 다음에 또 혼란기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표트르 대제는 52세에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물론 52세 정도면 꽤 오래 산 거예요. 그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한번 아프게 되면 금방 죽게 되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을 하는데요. 사인은 요로결석이었고요. 아마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겠죠. 러사인처럼. 근데 썰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한 썰을 봤더니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표트르가 도시를 이렇게 순례를 하다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인부들이 네바강이 빠졌어요. 그 인부를 건진다고 직접 강에 뛰어들어서 인부를 건지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콜콜 앓다가 죽었다더라. 뭐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의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인자한 군주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리 군주가 그렇게 인자하기로 써니 인부가 물에 빠졌다고 직접 뛰어들겠어요? 뭐 그렇죠? 갑자기 죽은 건 아마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사인은 요로결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가 된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 정리입니다. 오늘 얘기한 러시아 최고의 제왕 표트르 대제. 자, 이 사람은 개혁 조치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도시를 세우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뼈로 만든 도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세금 내느라고 힘들었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기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위대한 러시아를 만들게 위한 최고의 제왕이 되었던 건 분명하죠. 이 사람 이후에 200여 년 동안 러시아가 유럽 제국에 밀리지 않게 나름대로의 훌륭한 문화와 국가적인 기틀을 잡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표트르 대제의 뛰어난 통치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